여러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학의 전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의 전제를 아셔야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치 문제, 추론 문제, 보기 감상 문제, 낯설고 새로운 그 문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이 문제들을 꼭 먼저 푸시고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 나간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놓으면 금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문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문학의 전부예요. 그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기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심리적 배경, 이러한 개별적이고 굉장히 그 독립적인 그러한 마음의 구조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문학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선이나 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때로는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요, 악이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의 말 속에 네가 말하는 선은 사실은 악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선, 그 선은 사실은 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학은 그 문맥 속에서, 그 연결과 조건 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심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관념을 알아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에요. 자, 문제를 계속 풀어볼게요. 자, 윤동주의 신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가장 이상한, 말하자면은 시험에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가장 강조하지 않았던 것에 밑줄을 그어 가지고 출제를 해요. 여기에 포근이가 나왔잖아요.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 풀었겠지만 도종환의 등장이라는 시하고 두 편 냈거든. 1번에 시인의 의도를 추리해라, 이게 추론이거든요. 이끌어내라 이거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건 전제 추론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언어 속에 들어있는, 이 언어 속에 전제하고 있는, 이제 앞 시간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전제는 그 사람 말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다. 모든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심리, 근거, 이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내는 게 언어의 기능이고 문학의 1차적인 출발이거든요. 이 속에 들어있는 시인의 의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걸 끌어내라. 그러니까 여기는 대단한 언어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소하게 보이는 이 포근이를에다 밑줄을 그어준 거예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포근이, 이 포근이는 무엇인가? 포근이를 낼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 포근이라는 것은 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옆에 있는 말을 통해서 이 단어를 이해해라. 포근이가 뭡니까? 땀내와 사랑내 품어져 있는, 그리고 보내주신 누가? 고향에 학비 봉투. 그것이 담고 있는 느낌이 포근이단 말이에요. 아빠가 고향에서, 엄마가 고생해서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윤동주인 화자에게 땀 흘리면서 사랑을 담뿍 담아서 보내놓은 거. 포근이는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쉽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포근이가 뭐냐, 이 속에 담긴 그 화자의 마음은 뭐냐, 그걸 포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감각적으로, 포근, 이렇게 따뜻하게, 촉각적으로, 시청, 후미, 촉각, 이게 드러냈다. 그럼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이 뭐 어떻게 공부가 되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왜 이것이 참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 그것이 전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전제를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왜 이게 맞는가를 알아야 돼요. 포근이다. 누구의 입장에서? 화자의 입장에서 포근하다. 왜냐? 땀내, 사랑내 보내줬으니까 화자가 느끼는 그 감각이다. 그럼 쉽게는 무엇인가?
그럼 10개를 알려면 이 10개가 답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 10개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관계와 조건.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 있잖아요. 시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 이게 끄적거리는 쉽게 쓴다는 거. 이건 뭐냐?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를 너무 쉽게 쓴다는 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 인생은 이렇게 고생해서 봉투 보내주고 학비 보내주고 이렇게 고생해서 다 뒷받침하는데 나는 유학에 와서 일본에 와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가라앉고 회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직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시를 이렇게 쉽게 끄적거리고 있다.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라고 시를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실제로 쉽게 쓴 시가 아닌 거죠. 말만 쉽게예요. 말만 쉽게지 진짜 쉽게 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고뇌와 번민과 내가 이렇게 시만 이렇게 끄적거리고 쉽게 인생을 또 시를 쓴다는 거 이거 내가 괜찮은가 이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말이 쉬운 것이지 실제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반어죠. 일종의. 근데 니은의 창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창작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창작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를 쓰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시를 이렇게 쉽게 써도 되나? 시만 쓰고 있어도 되나? 인생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나만 이렇게 글 쓰고 있어도 되나? 이건 굉장한 고뇌가 있는 것이지 나태, 태만, 게으름 이거 아니에요. 이거 틀려서 답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평가원에 나온 문제는 아닌데요.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틀려서 답이고요. 또 이게 이제 도종환의 등잔이라는 시인데 다 안 읽어도 옆에만 보고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심지를 조금 내려야겠다. 그럼 조금이라는 건 부사인데 포근이 다 부사예요. 쉽게. 그러니까 부사나 부사어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뭐 수수태가 꽝꽝 익어간다. 뭐 도란도란 이런 음성 상징어도 부사거든요. 부사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작품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작품에서 조금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자 오늘은 조금이 출제 나온다. 출제 가능하다. 조금에 대해서 조사하자. 연구하자.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세계에도 없어요. 문제를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걸 적중할 수가 없습니다. 작품을 적중한다고 해서 적중되는 게 아니죠. 적중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출제의 핵심이 어느 부분에 놓여 있고 이게 왜 냈고 이게 문학의 전제라는 것이고 이 전제라는 것은 일치, 추론, 나와 있는 것에 깔려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양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논리적인 판단력이 출제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도 문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이 뭐냐? 심지를 내리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조금은 좋은 거예요. 근데 내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뭡니까? 그럼 이 밑에 나오겠죠. 내가 밝힐 수 있는 만큼의 빛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빛만 있으면 되는데 심지를 막 뽑아 올려서 등잔불을 더 밝히려고 한다. 더.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욕심, 어떤 욕망, 그죠? 어떤 집착, 이런 것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어떠한 성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를 조금 내리자. 이것은 욕심을 좀 줄이자라는 성찰이에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잠깐 더 태운다. 잠깐이 뭐냐? 더 태우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잠깐하고 조금이라는 것은 이 말 자체에는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승부를 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어리틀 조금이고요. 잠깐, 조금. 그럼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평가원에 출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막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지적인 왜곡, 인지적인 오류를 촉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잘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은 욕심을 줄이자는 것이고 잠깐은 욕심이죠. 이건 줄이자는 거고 이건 욕망이에요. 그렇게 빛을 내면 무엇하냐. 욕심으로 타는 연기에 눈 제대로 뜰 수 없는데 결국 심지만 못 쓰게 되는데 조금만 태우자. 조금만 빛을 내자. 그죠? 그리고 거뜬히 읽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빛이요. 그럼 거뜬히는 뭐냐면은 조금만 빛을 내도 읽을 수 있다. 법구경 한 권. 분에 넘치지 않으면 분수. 자기 분수에 맞게 조금만. 그러면 조금만 해도 거뜬히 읽을 수 있다.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이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조금만 더 내리자. 이것은 욕망을 좀 줄이자. 욕심을 절제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가치로, 요건 좋은 것이고 여기에 잠깐, 이건 욕망이죠. 얼마나 무의미한, 욕망은 안 좋다. 그리고 따뜻하게 거뜬히 읽을 수 있다.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 오히려 거뜬해진다. 만족감, 이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소설 한번 볼까? 토끼전인데 토끼가 이제 간을 빼놓고 왔다 해서 용왕을 속이는 대목이거든요. 너무 기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용왕을 막 공격하죠. 어찌 그렇게 무식합니까? 소토에, 그러니까 자기 나의 간은 뺐다 박았다 한다. 보름날이 오면은 내놓고 지나가면은 간을 넣어놓는다. 이렇게 귀한 명약이다.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무식합니까? 나 간 없습니다. 지금 간 빼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왕이 화를 내서 이놈아 당치 않다. 의서 이르기를 신장에 병이 들면 귀로 들을 수 없고 간장에 병이 들면 눈으로 볼 수 없다는데 간이 없고서야 간이 없으면 눈을 볼 수가 없는데 간이 안 좋으면 눈이 나빠지잖아요. 눈을 들어 어찌 만물을 보느냐. 너 눈이 있잖아. 너 간이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왕이 이제 화를 내가지고 다 거짓말이다. 넌 거짓말이다. 뻥쳤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장은 다를 바가 없는데 다 똑같다. 신체 구조는 다 똑같은데 어찌 네가 간을 내놓고 내고 들이고 네 마음대로 출입을 한단 말이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생체 구조는 똑같다. 그러니까 토끼가 당돌하게 이제 자기가 뽀록났다 생각하고 이제 막 일부러 과장되게 들통날까봐 일부러 과장되게 웃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가번 부분입니다. 여기 문제가 가가 나왔죠. 자, 이 문제 보세요. 토끼가 가에서 자기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게 평가원 실험평가 문제예요. 아주 옛날에 평가원 문제의 출발이 했던 거죠. 그러려면 주장의 전제를 알려면 먼저 주장을 알아야 전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판단이거든요. 이 판단 속에 들어있는 전제. 판단을 확실하게 알아야죠.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토끼가 하는 이 판단이라는 것은 여기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포키신은 의하여 사신이 인수되었고 뱀의 몸 사람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 신농신은 어찌하여 인신우소 사람 몸에 소 머리가 되었느냐. 다 다르다.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렇게 지드랑 길고 저는 소토는 어찌하여 꼬리가 이렇게 우뚝. 대왕의 옥체는 이제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비늘이 번쩍 저의 몸에는 털이 이렇게 송살송살. 이게 의태어죠. 음성 상징어죠. 인생 만물 날짐승 길짐승이 다 똑같다고 뻑뻑 우기시니 어찌 답답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개가 있고 오후 까마귀는 쓸개가 없다. 당장 배를 따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의 주장은 지금 나 간 없다. 모든 동물들은 다 각기 다른 신체 구조다. 자, 이런 주장이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그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신체 구조는 다 다르다. 동물들이 다 같지 않다.
왜 같다고 생각하느냐? 다 같지 않다. 이 주장하고 전제가 똑같아야 되죠. 일치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제하고 이 근거하고 판단은 이렇게 일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판단에 어긋난 전제에 어긋난 판단,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이고 이게 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체 구조는 다 다르다. 이 속에는 전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은 유한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현상과 본질이 상이하다? 이건 다르다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렇지만 본질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근데 토끼가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은 신체 구조가 다 다르다. 현상하고 본질이 다르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토끼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모든 생명체는 진화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개체는 고유하고 개별적이다. 다 다르다. 이게 답이죠. 근데 요거는 현상은 A한데 현상은 요건데 본질은 이데아 같은 본질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이 말을 토끼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토끼가 뭐 플라톤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은 다 다릅니다. 단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성, 고유성. 이게 고유성이란 말은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 전제예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니은의 웃음에 나온 것은 아까 일부러 웃었잖아요. 이것은 거의 이제 너 거짓말 친다. 이렇게 들통났던 것을 가리기 위한 웃음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의 어두운 용황을 비웃고 있다. 단지 이것이 아니라 이 의도는 자기가 들통이 났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웃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도가 간파당하자 당황하고 있다. 당황하고 있기 위해서 웃은 것은 아니에요. 의도대로 되어 통쾌하다. 이건 아니고 여유를 보임으로써 실제 사실을 가리려고 웃었던 것이죠. 사실을 가리려고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요 선지를 출제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실험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요 선지가 왜 틀렸냐면 상황 판단의 어두운. 근데 실제로는 용왕이 이제 간파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상황 판단이 어두운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나 토끼의 입장에서는 너는 어둡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오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선지를 같이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맞는 건 뭐예요? 예, 이렇게 웃었던 이유는 들통나니까 오히려 여유를 보임으로써 실제를 가리려고 일부러 웃었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1번. 자, 한번 또 볼까? 수능에도 나왔던, 2번이나 나왔던 작품이죠. 난수곡,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인데,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는, 난장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상징이죠. 난장이. 키 크지 못한 아빠죠. 김부리가 서커스단에도 일하지 못하고, 또 영수 큰아들은 구속되어 있다가 이제 출감을 했거든. 근데 이제 집이 철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억은 염전 직원이 거기에 염전이었는데 거기에 공장 세운다고 철거를 하라는 것이에요. 알루미늄으로 된 일련 번호를 대문 기둥에 박는다. 이건 이제 철거 표시입니다. 이 표시 딱지가 있어야 뭔가 보상이라도 좀 받거든요. 근데 직원이 번호판을 잘 지키십시오. 딱지가 없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이제 딱지를 딱 붙이고 간 거예요. 알루미늄. 예. 그죠? 요걸 보고서 이제 식구들은 절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에서 니은,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로구나. 도로아미 타브리다.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고생은 어디 물거품이 돼버렸구나. 우리는 다시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이게 요거는 극복의 의지가 아니라 절망이거든요. 이 관계를 보세요. 연결 관계. 부엌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어머니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 이건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씩씩한 의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문제에 보시면은, 니은은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요게 전제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설명이라든가, 감상이라든가,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뭐냐. 요거 전부 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인물의 심리 반응이 무엇이냐. 이 전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알미늄 있죠? 이것은 차가움, 집이 헐리는 그 징표로 붙인 것이잖아요. 인격이 아니죠. 그만큼 이제 처절한 아주 살벌한 비인간적인 사회의 냉정함을 의미한다. 그게 맞는 거죠. 그 알미늄 자체가 따뜻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말았구나. 근데 여기에 강한 의지가 단호하게 드러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전제가 뭐냐? 단호한 의지다. 말도 안 되죠. 절망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빠인 김부리가 더 이상 자기가 힘을 못 쓰고 돈도 못 벌고 하니까 달나라로 가고 싶다. 이건 소망이죠. 이곳이 아닌 저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현재가 부정적 현실. 또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부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난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 달나라에 가서 릴리푸트 마을을 건설하고 싶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그 영수가 걸리고 여행기를 읽으셨군요. 부리가 그래 너도 알고 있었구나. 그곳에서는 이상향이 되겠죠. 난장이 남편을 두었다고 너희 어머니를 없인 여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부리의 입에서 나온 말 그곳에도 법은 만들어져야겠지.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요런 걸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달나라로 가고 싶다. 이것은 지상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건 당연히 맞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 릴리푸트 마을을 달나라에다가 건설하고 싶다. 이 말은 아내를 위로하고 그러한 소망이 드러나 있다.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있죠. 자, 근데 미음은 그 이상적인 달나라에도 그곳에도 강요되는 것은 사랑뿐이어야 된다. 사랑으로 비를 내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한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사랑으로 바람을 부르고. 근데 그곳에 달나라에도 릴리푸트 마을 어머니를 위한 그곳에도 법은 만들어져야겠지. 하지만 오직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을 벌주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 말에 들어있는 전제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곳에도 사랑만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하고 이곳보다는 나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온갖 폭력과 무법과 막 무자비한 것이 있잖아요. 그곳에는 사랑만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까 사랑에 어긋나는 것을 위해서 법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죠. 그곳에서도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 말을 한 것이고요. 이 말을 한 것은 또 지금 여기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다.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5번에 그것과는 달리 이곳 현실에는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그만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은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무자비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랑만으로 가득 찬 그곳을 가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법은 만들어져야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각도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는 혹시라도 그곳에도 혹시 사랑이 부족할까봐 법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지 이것만 생각을 하면 이걸 틀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곳에는 사랑이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가고자 했고 그곳에서도 사랑이 완벽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곳에는 그만큼 사랑이 그것보다는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게 적은 부정적 현실임을 드러내고 있다 하면은 이곳은 틀리지 않고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는 우리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들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제는 이 말을 하게 된 이러저러한 심리적인 배경이 조금이라도 허용이 되면 허용을 해주고 인정을 하고 일치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답은 뭐냐? 말도 안 되게 반대되는 거. 아까 절망을 했는데 이제 도람이 타버리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했는데 다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이건 말도 안 되게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제, 근거, 판단. 그 말을 한 것 속에 들어있는 마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이것은 전제로서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문학에서 승리를 하고 정복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6개월 평가원 문제거든요. 복합심리, 양면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속에는요, 하나의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반갑다. 너무 예뻐졌다. 해놓고 마지막 헤어질 때 혹시 돈 있니? 그러니까 칭찬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의도를 말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언어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를 보시면 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전제죠. 이해 문제가 전제 문제예요. 근데 보기를 보시면은 세심하게 살펴보면 여러 층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다. 하나의 상황에 서로 다른 심리,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에 서로 다른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양상을 읽어내는 것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억에서 미움 속에는 몇 가지 마음이 있다? 2가지 이상 마음이 있다. 복합 심리를 잘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학을 공부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대놓고 연습을 중점적으로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입니다. 흥부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자, 기억. 시아저씨도 야속하다. 재물만 생각하고 형제의 윤리를 저버리. 이런 법이 또 있느냐. 요건 이제 뭐요? 흥부의 형, 시아주버니죠. 그러니까 흥부처의 시아주버니는 흥부의 형 놀부란 말이야. 놀부를 공격하는 거죠. 야, 윤리적으로 어긋나다. 동생을 저렇게 쫓아내다니. 무거불측, 아주 무도한 목공이도 이보다 더할 소냐. 무궁무진 나의 서러움을 생각하니. 근데 여기서는 자기의 서러움이죠. 측량 없다. 에고 내일이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놀부에 대한 공격과 자기에 대한 한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형제 간의 우애를 저버린 시아워짐에 대한 원망 하나, 이 심리 하나하고 자기 처지에 대한 비애, 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인물의 심리, 전제, 이러한 배경, 근거, 이 문제로 아주 적합한 문제고 평가원식 출제의 문제로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흥부가 듣고 비감하여 니은. 그만두소. 속이 매워 못 듣겠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모두 장부의 허물이라. 부끄럽기가 측량이 없다. 자, 여기에는 2가지인데 그만 울어라. 속이 매워서 못 듣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굉장히 서러워서 우니까 공감하면서 나도 서럽다 해놓고 우리의 가난함은 나의 잘못이다. 자기 잘못으로 돌아서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마음이 있죠.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 하나하고 가장 노수를 못하는 자식에 대한 부끄러움. 굉장히 좋은 선지죠. 딱 맞잖아요. 2가지 마음을 잘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이제 관가에 가서 쌀을 꽂아 먹자. 황곡이라 하죠. 어려울 때 관가에 가서 타 먹고 이제 나중에 갚는 것인데 타다 먹자. 이 말을 하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황곡민은 나라의 곡식인데 먹을 때는 좋다고 갚을 때는 언제 갚냐.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흥부의 입에서 나온 말. 여기서 그 말 마소 갚다 못 갚으면 이 말 속에는 갚으려고 하는 의지. 그러나 못 갚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갚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몽둥이 선언 맡기로 관계 있나? 어쩔 수 없지. 형님한테 넘기자. 그러니까 이 흥부도 착하게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대책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놀부한테 넘기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서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요. 형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다. 이런 선지는 굉장히 좋고
굉장히 문제를 성의 있게 잘 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능 문학은요, 거대한 게 아닙니다. 주제가 뭐고, 사상이 뭐고, 시대 배경이 뭐고, 그런 걸 내질 않아요. 아주 디테일하고 하찮게 사소하게 보이는 거. 아까 막 조금 더 이렇게 부사를 낸다거나, 이렇게 우리 눈에는 띄지 않는, 피식 같은 걸 막 내버리잖아. 그런 것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단순한 문장 속에도 갔다 못 갚으면 몽둥이 맞아도 관계 있나,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안 되면 형한테 넘기자, 이런 마음을 함께 썼다. 이 선지도 놀랍습니다. 굉장히 잘 냈습니다. 좋아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낸 거 맞습니다. 그냥 낸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중략에 보면은 이제 매품팔이 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이게 사건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흥부 아내가 듣고, 이게 웬 말이냐.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 했는데,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 말까 마오마오 가지 마오 했단 말이에요. 요 문제를 낸 것은 정말 나는 잘했다고 나는 봐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문제 낸 사람 정말 데려다가 칭찬 좀 해주고 싶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알 수가 없을 때는요, 한마디로 핵심 판단. 흥부 아내는 흥부한테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돈을 벌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여기 나와 있잖아. 하지 마라. 이것만큼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죠. 하늘은 복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여 당신은 복덩이야.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땅은 이름 없는 풀은 키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에 난 풀은 사실은 이름이 다 있다. 그러니까 하늘은 복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은 키우지 않는다. 이 말을 흥부의 아내의 입에서 했다. 그것은 남편한테 당신은 귀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이름이 있는, 명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지 마십시오. 남의 죄를 가지고 돈 벌려고 매를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힘을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절을 선택했다는 것도 참 놀라울 만한 일이고요. 이게 6평, 9평 문제인데, 여기에 니을에 보면은 남편이 매 맞으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생각이 심리인데 흥부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를 맞지 말라고 한 거죠.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 함께 있지 않아요. 하늘은 복이 없는 사람 내지 않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았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니 아주 단호하게 가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이 심리, 전제.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흥부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왜곡시킨 거잖아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에요. 그리고 관가에 갔다가 매를 맞겠다고 해서 돈을 조금 받아왔거든요. 흥부가.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막 자식들이 들어서니 다 뭐 사달라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흥부 옆에가 흥부 아내가 이제 자식들아 다 꺼져라 이렇게 하니까 흥부가 하는 말이, 흥부 입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런 몹쓸 일도 있는가. 개함쪽만한 내 볼기짝이 그새 시장판을 벌렸구나. 그만두어라. 많이 사다 주마.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매품팔이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니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비단 꽃신 사주세요. 대모 장도 어디다 찰래. 그러니까 갈비 뚫어 차지요. 막 오만 것을 다 사달라고 하니까 한편으로 흥부가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이런 몹쓸 일도 있는가. 내가 매 만져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다 사달라고 하는구나. 나의 이 조그마한 엉덩이에 그새 시장판을 벌렸구나. 참 안타깝다. 한탄하는 거죠. 내 이 조그마한 엉덩이에 모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판을 다 벌려놨구나. 너희들이 다 사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애람을 그만둬라. 그래. 내가 다 사다 주마. 아빠로서의 이 사랑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음에 철없이 행동하는 자식들에 대한 답답하고 한탄하는 마음과 어떻게든 건사, 이렇게 살펴주고자 하는 책임감이 함께 나타난다.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함께 나타난다. 다 맞는데 이것만큼은 틀려서 답이다.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소개해 준 이유는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연습과 훈련에는 질 좋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기출 문제에만 몰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좋은 문제를 발굴해서 이런 문제로 공부를 하시는 게 급선무다. 자,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건 이제 수능 문제는 아닌데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아홉길 구두로 남은 사내인데요. 윤은길의 장마의 작가죠. 이제 문간방에 살고 있는 그 권 씨가 너무나 가난해서 아내가 임신을 있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나의 집에 식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설픈 강도야. 내가 딱 보니까 권 씨야. 죽일 사람을 위협할 깜도 못 돼. 근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장면인데 여기에 1번 문제. 자, 특정 어휘, 말이죠. 그 말을 통해서 권 씨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권 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라. 이게 전제 문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전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심리적 전제, 심리적인 배경.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인물의 심리적인 배경, 근거, 의도, 그러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 끌어내봐라. 이게 추론 문제고, 전제 문제고, 일치 문제고, 좋은 문제다. 이겁니다. 그럼 1번부터 이렇게 말, 막걸리, 식칼, 이웃, 문간방이라는 이러한 단어들 속에서 그 인물과 권 씨와 관련된 인물의 심적인 배경, 정보가 무엇인가. 근데 말부터 봐야겠죠. 자, 말. 자, 강도가 돼서 이제 쳐들어왔어요.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렬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에 권 씨답지 않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옆에 있는 말을 찾아가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평상시에 권 씨답지 않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제기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가 평상시에 쓰지 않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권 씨에 대한 정보는 뭐죠? 평소에는 이런 말을 안 했다. 말. 이걸 통해서 그는 평소에는 언어를 제기랄과 같은 욕설과 같은 말을 안 하고 점잖게 사용해온 편이다. 맞죠? 이게 바로 전제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개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그럼 막벌이. 개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을 가지고 어느 겨를에 빚을 갚을 것이냐. 권 씨의 이야기죠. 권 씨. 권 씨는 개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그만큼 살기 어려웠다. 이 이야기죠. 이런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집주인 나는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막벌이라는 말 자체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다. 괜찮죠. 권 씨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칼. 이제 강도가 돼서 쳐들어온 거예요. 중략 이후에. 자, 식칼을 옆쪽에다가 차더니만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됐다. 나는 강도가 돼서 찾아온 권 씨가 칼을 쥐었는데 칼을 잘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칼을 집어서 오히려 권 씨를 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허리띠에 차더니만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됐다. 도둑맞은 물건 하나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이건 이제 권 씨가 한 말이에요. 당신 집에는 뭐 가져갈 것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그러니까 이제 권 씨가 하는 말이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 이런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칼을 들고 왔다는 것은 권 씨가 강도가 돼서 찾아왔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강도 행각을 벌리게 됐다. 뭐 괜찮죠. 이 식칼로서 강도를 하러 왔으니까. 예.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 나왔잖아요. 네, 이웃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사정이 있다.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렵다고 뭐 외로운 법이 있습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사실은 내가 권씨 몰래 출산 비용을 좀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없어.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해서 권씨가 했던 말은 너처럼 도와줬던 이웃은 나는 없다. 개수장 하지 마라. 그럼 이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따뜻한 이웃을 갖지 못했다. 권씨가. 말하자면 이웃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말은 그는 평소 주변 사람으로부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이웃이 없었다.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 맞잖아요. 마지막 문간방. 자, 문간방에 권씨가 살거든. 자, 그래서 가져갈 것도 못 가져가고 나하고 이야기만 나누고 그냥 식칼 두고 왔다가 이제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근데 이 권씨는 사실 내가 권씨임을 알았지만 권씨는 이 순간 자기가 강도가 돼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권씨를 너 권씨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날도 우리는 이웃으로 살아야 되니까 강도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권씨가 아니라 그냥 강도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문간방은 저쪽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권씨를 두고 너 강도지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대문은 저쪽입니다. 저쪽으로 나가시죠. 당신은 강도로 왔으니까 강도로서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권씨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옆방에서 문간방에서 왔잖아요.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문간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권씨에 대한 정보는 뭘까?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문간방은 뭐냐? 권씨가 강도짓을 끝내고 나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겹거려 들어가려고 했던 공간이에요. 가장 정확한 해설은 이겁니다. 문간방이 뭐냐? 권씨가 엉겁결에 들어가려고 했던 곳.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권씨는 스스로 강도임을 노출하는 꼴이 돼버렸다. 어설픈 강도. 주의력이 좀 부족한 사람. 어설픈 사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대문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문간방을 통해서 권씨의 그 어설픔이 드러난 것이지 이 5번처럼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애로 뭉쳐진 한 집의 가정이다. 문간방을 통해서 어떻게 가족애로 뭉쳐진 한 집의 가장이라를 끌어낼 수가 있죠? 물론 문간방에 살지만 물론 가족끼리는 사이가 좋지만 여기 이 순간에 문간방을 통해서 가족애로 뭉쳐진 가장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다. 이것을 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만이 정말 문학에서 하나도 안 틀리고 하나의 정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과 관련해서 자, 대문은 저쪽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 내가 그때 떠올릴 수 있는 나의 심리. 나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것은 이 말을 하게 된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나날이 권씨하고 그냥 살고 싶은 거죠. 강도인 줄 알지만 강도라는 것을 내가 모른 채 해줄 테니까 그냥 강도로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평상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대문으로 나가야만 내가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피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모른 채 해주겠다. 이것이기 때문에 문간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강도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다. 예, 문간방으로 들어가면은 잘못된 강도짓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모른 채 하도록 너는 강도로서 대문으로 나가줘야 돼. 문간방으로 들어가면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어색하게 되겠니. 그러니 대문으로 나갔다가 나 몰래 들어가. 내가 모른 채 해줄게.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권씨라는 사실을 감추고 들어왔듯이 나중에 나항신과
관계를 위해서 나도 현재 당신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다. 강도로서 왔으니 강도로서 꺼져라.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답이죠. 그런 것이지 또 5번처럼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강도 신분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권씨여야 된다. 이건 모른 채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권씨여야 한다.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예전에 권씨여야 한다.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의도나 이런 문제의 답이 왜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전제를 가지고 낸 문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줘야 되거든. 반드시 참 분명하게 참.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조건과 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맞고 틀리고 이거를 밝힐 수가 있는데 그 조건과 관계를 떠나면은 말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 반드시 참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명서라는 아빠가 자기 아들 명수가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일본에 간다고 하는 여기에 삼조가 일본에 간다고 하니까 삼조는 또 명서의 아들 명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조가 일본에 가면은 자기 아들한테 소식이 없으니까 소식 좀 알려다오. 그 편지를 주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조는 편지 받으려고 일본 가기 전에 지금 명서 집에 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이 문제인데요. 1번 문제에 보면은 분명하게 참인 것은 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편지를 보내야 된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편지를 명서가 쓰고 있는데 삼조가 오기까지 다 완성을 못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명서의 처가 이제 자기 남편인 명수를 좀 구박을 하죠. 여태 뭘 들고 앉아있냐? 오늘 또 편지를 못 쓰고 있냐? 하고 또 명서처가 얼른 써라. 삼조가 온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삼조가 옵니다. 예, 양복을 입고 일본 가려고 오죠. 안녕 하면서 삼조 입에서 나온 말이 방금 떠나는 길입니다. 갑니다. 명수에게 붙일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명서의 아들 명수를 삼조가 알고 있고 그 아들 명수에게 붙일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러 온 거예요. 갖다가 좀 전해달라 이 말을 하니까 삼조가 그 편지를 갖다 주려고 온 거죠. 그건 확실하게 맞는 거죠. 명수에게 붙일 게 있다고요. 붙일 편지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처음 보내야 된다라고 누가 주장을 했냐 이건 알 수가 없고요. 금녀 딸이죠. 명서의 딸이죠. 명서가 처음부터 편지를 쓰지 못할 걸 알고 있었다. 그걸 알 수가 없죠. 또 금녀는 명수의 귀국을 바라는 심정을 편지에 담고 싶어 했을 수는 있지만은 여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편지에 자기 아빠가 자기 아들인 명수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싶어 했을까? 금녀가 좀 써줬으면 하는 내용이 뭘까? 근데 귀국을 바란다. 빨리 와라. 이런 내용은 알 수가 없죠. 금녀가 자기 아빠 편지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고 했을까? 이건 안 나오니까요. 그 삼조는 명서의 집에 오기 전에 명수에게 전할 것이 있음을 알고 온 거죠. 붙일 것이 있다고요? 알고 온 거죠.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맞다. 그 명서는 삼조가 일본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기 전부터 쓰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명서가 자기 아들한테 줄 수 있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조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고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2번 문제도 아주 좋거든요. 자, 이 보기가 금녀의 내면시입니다. 이게 금녀의 내면 심리거든. 자기 오빠를 기다리는 금녀의 내면 심리예요. 명수라는 오빠 있죠. 삼조씨가 가면 오빠 소식은 알 수 있겠지. 어떻게 된 걸까 오빠는. 혹시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쩌지? 다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금녀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갖게 된 심리적 배경은 뭘까요? 아주 당연한. 이미 여기에 오빠가 여기에는 없다. 삼조는 일본에 간다. 그리고 삼조는 우리 오빠를 알고 있다. 근데 혹시
이 편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요런 것들이 여기에 당연히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조는 일본에 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먹은 것이고요. 삼조가 편지를 가지고 우리 오빠한테 전해줄 텐데 과연 잘 될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먹은 것이고요. 삼조와 명수는 이미 알고 있죠. 삼조가 알고 있으니까 일본에 가서 명수에게 편지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것이고요. 금년은 명수의 소식을 모르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알고 싶고 잘 안 될 것 같고, 명수는 현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인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천재입니다. 근데 일본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된 이유가, 금녀가 품게 된 이유가 세상에 삼조가 양복을 입기 때문에 이 마음을 먹었다. 세상에 이것은 의학입니다. 의학.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는 없다. 양복을 입어서 이런 마음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학 작품과 개념의 공통 전제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요거는 계속 제가 앞으로 강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잘 풀려면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이번에 전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으로 제가 강조만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든 작품에는 화자나 인물이 처한 현실이 있다. 어때요? 모든 작품에는 처한 현실이 있죠. 당연한 거죠. 또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대응 방식이고요.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적극적, 소극적, 체념적 다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에는 현실과 대응 방식, 반응이 있다. 이거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능에 진달래꽃 나보고 가실 때는 보내드리겠다. 이것도 반응이고요. 꽃, 이 절망적인 현실에도 꽃은 핀다. 너를 불러본다. 이게 좋은 거죠. 꽃, 생명의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공통점이 뭐냐. 근데 모든 문학은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냐. 이육사의 이런 꽃 같은 것은 의지적이기 때문에 반성이 없고, 진달래꽃도 반성이 없습니다. 과거 시제 뭐뭐 하리라, 보내드리겠다, 너를 불러보느라, 이거 과거 시제 아닙니다. 뭐뭐 했다, 했었다,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편의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은 현실이 있고 일정한 대응 방식이 있다. 이 선지가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겁니다. 이육사의 꽃 같은 것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설득적인 어죠. 이육사의 같은 경우는 부드럽지 않거든요. 그 진달래꽃 같은 건 설득적이지 않아요. 그냥 체념적이고 보내드린다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를 딱 보면 그냥 이것은 뭐 현실이 있고 대응 방식은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포괄적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물이듯이. 그 동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가장 포괄적인 전제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비판적 태도가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나랑 같이 공부한 거죠. 제가 많이 그려줬어요. 비판적 태도가 있다는 것은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있다? 부정적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부정적 현실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고요. 또 이상향을 추구한다.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곳이 조금 싫다. 저곳을 바란다. 는 것이 있는 것이죠. 또 시간이 전환된다거나 시간이 흐름이 있다거나 이것은 이 말, 시간이 시상전개 또는 서사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이동한다는 것 자체는 공간이 있는 것에만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동하면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전제입니다. 그 당연히 공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간이 시상이나 시나 서사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얼마나 중요해야 되냐? 그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공간이 묘사가 됐다.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이미 공간이 설정이 됐다는 것이고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감정이입이 됐다. 그것 자체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에서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전제라는 것만 제가 이런 것이 전제다.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강조하겠어요. 감정이입이 됐다는 것은 대상에 내 감정을 이사시켜서 옮겨서 내 감정하고 대상이 똑같아야 돼요. 그만큼 이것은 의탁 투영이 됐다는 뜻이고요. 의탁 투영에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또 의탁 투영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내 감정하고 그 객관적인 대상물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대상물이 내 마음하고 코렐러티브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됐다는 것은 의탁 투영이 됐다는 것이고 당연히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는 것이지만 객관적 상관물이 됐다고 해서 다 의탁 투영이 아니고 의탁 투영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이기 때문에 의탁 투영이 됐다고 해서 다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제가 따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망상 없이 읽기 8번째 강의 문학의 전제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일치 문제, 추론 문제, 그리고 나와 있는 것과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끌어내고 미루어 알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 과정이 문학의 전제라는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좀 길어졌지만 첨부 자료에 있는 문제를 2번, 3번씩 풀면서 제가 설명했던 왜 답이 되고 답이 안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문학은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심지어 배경, 근거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인간에 대한 이해의 첫 출발이고 문제를 푸는 첫 출발이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EBS나 BBS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기본 훈련 과정이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누누이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고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